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전남과 전북 등 추가로 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와 무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와 농협 비축 물량을 방출해 수급 안정을 꾀할 방침입니다. 전국에 걸친 집중호우 때문에 이달 들어서만 산사태 83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964건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지역별로는 충북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도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규모가 큰 5개 주가 전체 확진자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EU 회원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최대 28억 회분을 사전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도상국 등이 백신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의 공정한 공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가 예상 밖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얼마 전 갤럭시 노트 20을 내놨고 아이폰도 10월에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하반기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인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 추가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과 전북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사망자는 1,000만 원, 주택이 완전히 파손돼도 1,300만 원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재난 복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하고 특별 재난 지역의 추가 선포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재난 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호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합니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국에 걸쳐 계속된 집중호우로 이달 들어서만 산사태 830여 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4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청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는 전국에 걸쳐 쏟아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9일 하루 168건을 포함해 이달 들어서만 모두 83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총 964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31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35, 충남 108, 전북 99, 강원 86, 경북 71, 경남 19, 전남 2건 등의 순입니다.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확대 발령해 유지하고 있고 전국 81개 시군구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정부가 배추와 무 등 민생에 밀접한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급 안정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은 정부와 농협의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채소 가격 안정제 약정 물량을 조기 출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전국 하나로마트 2,300곳에서 호우 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열어 피해 농가를 지원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변이 사례가 3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로부터 검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돌기처럼 솟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새로운 변이 3건을 확인해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고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이가 확인된 사례는 파키스탄 유입 2건, 우즈베키스탄 유입 1건 등입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 3건은 WHO가 운영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7만 8천여 건 중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없던 것입니다. 국내에선 1월부터 최근까지 776건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분석됐습니다. 4월 초까지는 중국 우한 중심의 V와 S형이, 이후 경북 예천과 서울 이태원 클럽 발생 때부터는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GH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교회와 소모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역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집단 감염이 수도권 소규모 교회에서 생긴 만큼 전국적 집합 금지나 소모임 금지 명령을 바로 내리기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도 전국적인 일률적 명령은 부작용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교회가 좀 더 자율적으로 방역 강화를 신경 쓰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교회 2곳의 감염 사례는 식사나 마스크 착용 문제로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검토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생활방역 지침 중 전통시장 내용도 필요하면 수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연간 총 규모는 4억 500만 원으로 270명을 선발해 연 150만 원씩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일부터 프로야구의 관중 입장 규모가 수용 좌석의 1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프로야구의 입장 규모를 전체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는 14일부터 입장 규모를 30%로 확대합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 단체의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 두기 준수, 경기장 내 좌석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 등 방역 지침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관중 규모 확대에 따른 경기장 방역 상황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프로스포츠 개막 이후 무관중 경기를 지속해오다 지난달 26일 10% 규모로 관중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역성장하더라도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 순위는 12위에서 9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없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한국의 명목 GDP를 지난해보다 1.8% 감소한 1,884조 8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OECD가 경제 상황을 전망한 46개국 가운데 9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제 규모 순위가 9위로 올라가더라도 실제 생활 수준에 직결되는 지표인 1인당 국민소득 GNI는 2만 달러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OECD는 지난해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컸던 브라질과 캐나다, 러시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14일부터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국민 숙박 할인 쿠폰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여기어때 등 27개의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하면 할인 쿠폰을 개인당 1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숙 날짜는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한정됩니다. 쿠폰은 총 100만 장 발급되며 3만 원 할인권 20만 장, 4만 원 할인권 80만 장입니다.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남아시아에 홍수까지 덮쳐서 이재민이 1,000만 명 넘게 발생하는 등 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식량과 식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글라데시는 20년 만의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배를 타고 고지대로 피신합니다. 이동 수단이 끊기면서 식수와 식량 부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गरममध्ये बन्द হৈছে गरममध्ये पानी হৈছে আমরা কষ্ট করছি বহুত পানি হয়েছে মাছা জায়গায় আমরা বইরেছি খাইতে নিতে পারি না বাধা সদাই করতে পারি না.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 넘게 늘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 남부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대형 산사태가 일어나 40명 이상 숨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큰 피해를 입은 이두키를 비롯해 7개 지역에 또다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뭄바이에 지난 5일 300mm 가까운 비가 내려 47년 만에 하루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파키스탄 카라치 등에도 사흘 동안 내린 장맛비로 강물이 넘쳐 적어도 50명이 숨졌습니다. 기상 이변을 몰고 온 남아시아의 우기는 다음 달까지 이어져 폭우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 체계가 열악한 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새 100만 명 넘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재민이 늘면서 임시 대표소 등에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첫 환자 발생 이후 200일 만에 단일 국가로는 최다 규모인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규모가 큰 5개 주가 전체 확진자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도시 스터지스입니다. 매년 열흘 동안 열리는 축제에 참가하려는 오토바이족 수천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당국의 지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Our numbers, attendance seems to be where it's at every other year, excluding anniversary years. Our numbers are ahead. People are tired of being at home. You know, this is what this rally started about, is freedom. 재선을 위한 경제 재개에 눈이 먼 트럼프 행정부 탓에 이처럼 미국 곳곳에서는 아직도 확산 방지 조치가 느슨합니다. 결국 첫 환자 발생 200여일 만에 확진자 수가 단일 국가로는 최다인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명에 이르는 날짜가 점점 짧아지는 등 확산 속도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98일 만에 1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니 이어 200만 명까지는 43일, 300만 명까지는 28일, 이후에는 불과 보름여 만에 100만 명씩이 더해졌습니다. 서북부인 워싱턴주에서 확산이 본격화되더니 동북부인 뉴욕주에 이어 최근에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남부 지역에서 확산이 이뤄졌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의 44%가량이 인구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조지아 5개 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오클라호마와 테네시 등 중남부 주에 이어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등 중부 내륙 지역에서 확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미국 전역 50개 주가 감염 확산을 다 겪어야 일단락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연말까지 3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또 나왔습니다.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전망과 관련해 틀림없이 20만에서 30만 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뉴욕발 1차 확산, 남부 지역 중심 2차 확산에 이어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한 3차 확산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는 코로나19에 면역력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어린이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570건의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사례를 제시했고 더 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86명의 아이들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입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수백 명이 모인 심야 야외 파티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대 소년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코로나19로 5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돼 있었는데도 경찰은 모임을 막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총기 사건은 백악관과 의회 등 워싱턴 DC 중심가에서 차로 10여 분 정도 떨어진 그린웨이 지역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0시 30분쯤 수백 명이 참석한 거리 파티에서 참석자들 간 작은 다툼이 총격전으로 번졌습니다. 범인 3명이 총을 난사해 10대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Honestly speaking, I really don't understand how my child life is just gone. 17, my oldest. 워싱턴 DC는 현재 코로나19로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티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개최를 알리는 전단까지 배포됐는데도 경찰은 사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obody can predict that a shooting like this is going to happen at a gathering like this, but we can't have these large gatherings in the city. 워싱턴 DC에서는 지난달에도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올해 들어 총격으로 1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에서도 지난 6월에만 3주 동안 125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해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시카고도 올해 들어 총기 사건이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완화된 뒤 총기 사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따른 경찰력 위축도 총기 사고 급증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에서 일선 학교의 개학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어린이를 포함한 미성년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소아과 학회와 어린이 병원 연합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7월 마지막 2주간 미국에서 9만 7천 명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성년자는 모두 33만 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4분의 1이 7월 마지막 2주 사이에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에 걸린 미성년자 9만 7천여 명 가운데 70% 이상은 최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 남서부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미주리, 오클라호마, 알래스카, 네바다, 아이다호, 몬태나주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부실 대응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외국인 조세 전문 회계법인 벤브리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시민권 포기자는 5,8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2,072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벤브리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과 세금 부담 등이 이들을 미국에서 떠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벤브리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추세가 계속될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시민권을 포기할 사람들이 늘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많은 나라들이 백신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부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입도 선매를 통해 코로나 백신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가장 열을 올리는 곳은 미국입니다. 현재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등과 계약을 통해 7억 회 분량의 백신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reached a historic agreement with Pfizer
to produce and deliver 100 million doses of their vaccine immediately following its approval. 유럽 국가들과 일본, 중국, 브라질 등도 백신 확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들 국가들이 지금까지 선구매를 통해 확보한 백신은 13억 회 분량, 여기에 추가 구매 옵션까지 더하면 15억 회 분량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대 28억 회 분량의 백신이 부자 나라들에 먼저 돌아가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2022년 1분기까지 전 세계 백신 생산 규모가 기껏해야 10억 회 분량에 불과하다는 것. 백신을 선구매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은 백신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정하게 백신을 공급하자는 취지의 코백스 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70여 개 나라가 코백스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Vaccine nationalism is not good. Sharing vaccines or sharing other tools actually helps the global world, the world to recover together, and the economic recovery can be faster. 하지만 인류애를 발휘해 백신 싹쓸이를 멈춰달라는 WHO의 호소에 선진국들이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 해안에 일본 화물선이 좌초하면서 중유 1000톤 이상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이 기름 범벅이 되자 모리셔스는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식민 모국이었던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의 아름다운 해안이 온통 기름으로 뒤범벅돼 있습니다. 긴급 투입된 군인과 시민들이 오염된 해변에서 기름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달 25일 모리셔스 동남쪽 해안에 좌초한 일본 화물선 와카시오에서 지난 6일부터 기름이 유출되면서 끔찍한 환경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모리셔스 환경장관은 좌초한 일본 화물선 근처의 블루베이 해양 국립공원 등은 매우 민감한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기름 유출 사고가 모리셔스가 경험한 가장 끔찍한 환경위기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인구 130만 명의 모리셔스는 코로나19로 심한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또다시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For the local people, it's been terrible. These people, they are fishermen, they are boat operators, they are divers. They live from the sea and they eat from the sea. So tourism will be affec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y won't be able to do any of that. 모리셔스 정부는 기름 유출이 시작된 6일 환경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식민 모국이었던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좌초한 화물선에는 5개의 연료 탱크에 약 3,800톤의 중류가 실려 있고 이 가운데 1,180톤이 들어있는 연료 탱크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선 소유 회사인 일본의 쇼센 미쓰이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손된 연료 탱크에서 1,000톤 이상의 중류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 사정거리 900km대의 장거리 미사일로 적 미사일과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아베 정권이 중무장을 통해 이제는 공격하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상 오로지 방어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공격도 할 수 없는 일본에서 최근 들어 적기지 공격 능력이란 말이 부쩍 쓰이고 있습니다. 북한을 염두에 둔 이 말 속에는 표적을 정하고 적 레이더를 무력화한 뒤 항공력을 이용해 직접 타격하겠다는 능력을 독자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고노다로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Liberal Democratic Party is setting up a task force, and they saying that they're going to put that on the table. So we'll see how it turns out.
이런 가운데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다면서 표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 거점을 타격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장거리 미사일에는 사거리 900km대의 극초음속 유도탄인 제즘 등이 첫 손가락에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국가 중 유일하게 영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1300km대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를 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장비 획득 등의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직접 타격보다는 상대적 저비용으로 억지 효과도 확보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효용성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지난 4일 자민당 미사일 방어 검토팀은 사실상 적기지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상대 영내에서도 미사일을 통한 저지 능력의 보유 검토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명목으로 전수 방어의 빗장을 풀기 시작한 일본이 중무장을 통해 이제는 먼저 공격하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일본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 대다수는 아베 총리의 지도력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78%에 달했습니다. 또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로 지난달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베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얻은 1,083명의 답변을 분석한 것입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라이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홍콩 경찰의 홍콩보안법 전담 조직인 국가안보처는 10일 오전 홍콩 호만틴 지역에 있는 자택에서 지미라이를 체포했다고 BBC 방송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지미라이와 그의 두 아들이 외국 세력과 결탁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광둥성 출신인 지미라이는 아시아 굴지의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를 창업한 기업인으로 1989년 테난먼 민주화 시위 유혈진압의 충격을 받고 빈과일보 등을 창간하며 언론 사업에 뛰어들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빈과일보는 중국 지도부의 비리와 권력 투쟁 등을 적극 보도해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로 떠올랐고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도 경찰 폭력과 중국 중앙정부의 강경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형 폭발 참사가 발생한 레바논에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다미아노스 카타르 환경장관은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마날 압델사마드 공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카타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엄청난 재앙이 벌어짐에 따라 사임을 결정했다며 희생자들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바논의 통치 체제가 무기력하고 무익하다고 비난하면서 여러 개혁 기회를 망쳐버린 현 정권에서 마지막 희망을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타르 장관은 앞서 압델 사마드 공보 장관도 국민의 염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5일 갤럭시 노트 20 언팩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갤럭시 노트 20을 비롯해 5종류의 디지털 기기가 한꺼번에 소개됐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확실히 침체를 겪었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세계 1위를 하이에 한번 뺏기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2017년서부터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좀 돌아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다시 이 회복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히 좀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2020년 상반기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예.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잘 팔리면서 2019년 대비 11.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국내 같은 경우에만 오히려 시장 규모가 증가한 셈입니다. 네, 이 코로나19에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오히려 성장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해외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문제가 미국인데요. 이 시장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미국 시장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제프필드의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연구원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록다운이 진행되면서 미국 스마트폰 판매가 급감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특히 4월 같은 경우는 약 80%의 판매 채널이 문을 닫으면서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강국답게 코로나19의 영향이 덜했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타격에 불가피했다는 예. 건데요. 자, 그런데 이런 시기에 갤럭시 노트 20 언팩 행사가 열렸죠. 예. 베일을 벗은 갤럭시 20 어떤 모습이었나요? 먼저 그 두 종류의 갤럭시 노트 20이 나왔습니다. 그냥 갤럭시 노트 20이 있고요. 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만 놓고 보면 지난번에 나온 그 갤럭시 S20 울트라에 펜만 달고 나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반면 갤럭시 노트 20 일반판은 좀 뭐랄까 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뺀 이 보급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면적으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스마트폰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구글과 애플로 양분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과 MS가 손잡은 모양입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5제품도 이 제품 하나하나를 소개하기보다는 이 제품들을 서로 함께 쓰면 좋다는 거 알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플이랑 좀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는 셈이죠. 비슷한 네. 모습이네요. 자, 이번 행사가 지금까지 열린 그 공개 행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제품을 동시에 발표한 행사였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그 기기 성능 자체를 어떤 과시하는,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과시하는 그런 행사라기보다는 태블릿이나 웨어러블 기기들이 서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소비자들에게 이제 소구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나요? 일단 이번 행사에서는 일과 놀이라는 테마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하드웨어는 삼성이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MS가 책임지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예. 이 갤럭시 노트 20을 쓰면서 MS가 만든 앱으로 일도 하고 놀기도 하라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노트 앱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바일이나 태블릿, 윈도우 10 PC에 저장한 메모나 문서가 삼성 앱을 통해서 자동 저장 및 동기화가 돼가지고 사용 중인 디바이스 관계없이 삼성 노트 앱에 접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역으로 삼성 노트에 적은 것도 이제 PC에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20의 손으로 적은 메모를 윈도우 10 노트북에서 바로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메시지나 이제 사진,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사용자의 모바일 라이프를 더욱 넓은 영역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노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바로 PC로도 볼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업무 효율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이 세계화도 연결을 해주는데요. 예. MS에서의 엑스박스 클라우드라고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갤럭시 노트 20에서도 이 게임기급의 품질을 가진 게임을 바로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서나 사진 등이 어떤 디바이스냐, 어떤 장치냐에 따라 관계없이 동기화가 된다면요. 예. 무겁게 노트북 가방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작업이 다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애플 소식도 궁금합니다. 예. 애플은 신제품 출시 소식 없을까요? 이번에 아이폰 12가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 출시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보통 9월 초에 제품을 발표하고 9월 말부터 아이폰 출시를 했는데요. 이번엔 이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10월 중순이나 말로 연기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연기가 되는 건 공식 확인된 거고요. 예. 얼마나 밀릴지가 좀 관건이겠네요. 예. 그렇군요. 하반기쯤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아이폰 12, 아이폰 12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일단 네 종류의 아이폰 12가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5.4인치, 6.1인치 두 가지 크기로 나오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이폰 12 프로가 6.1인치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6.7인치 크기로 나올 예정입니다. 예. 네 기종 모두 이제 5G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이며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엔 이 프로 모델이 옛날 아이폰 4나 이런
옛날 약간 모습으로 디자인이 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좀 특이하게 충전기랑 이어폰을 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전을 하죠? 예.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충전을 하라는 거죠. 그 그런 구성품에서 얘기구나. 제외한다. 네, 구성품에서 얘기군요. 제외를 하고 이 본체만 딱 넣어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궁금한 게 그럼 아이폰 12를 우리 5G 시장에서도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예, 국내에서는 5G 제품만 들어올 예정이고요. 예. 해외에서는 LTE 제품으로도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5G로만 예. 되는군요.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로 좀 침체된 분위기를 띠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지만 여러 가지 신제품 출시를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내놓고 있는 모습 살펴봤는데 자 앞으로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그 시장 조사 기관을 예측으로는 회복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달려 있습니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미중 무역 분쟁 문제도 있고요. 게다가 고급 기종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부품 원가 상승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가격이 좀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좀 덜 팔릴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중저가 스마트폰이 시장을 이끌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이요? 이 너무 비싼 건 정말 저도 이제 휴대폰 바꿀 때가 됐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못 사겠어요. 너무 비싸거든요. 네. 자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중저가 스마트폰이 이제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중저가 스마트폰 어떤 모델이 이 시장을 이끌 수 있을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얼마 전에 출시된 구글의 보급형 스마트폰이 픽셀 4a입니다. 최대 강점은 가격인데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바람을 일으킨 애플 아이폰 SE2가 $399였거든요. 그것보다 $50 저렴한 $349에 나왔습니다. 5G 모델은 가을쯤 출시될 예정인데요. 저렴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가 플래그십 모델인 픽셀4랑 동일한 1200만 화소의 이 부품을 쓰고 있고요. 광학 손떨림 보정을 비롯해가지고 야간 촬영 등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저장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걸 제외하면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이제야 나오게 된 거고요. 구글 신형 스마트폰은 아쉽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일본, 프랑스, 대만 등에 출시되면서도 한국 시장에는 발매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픽셀4의 저렴한 가격과 또 고성능의 카메라가 특징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아마존에서 시작한 사전 예약 물량이 모두 동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중저가 스마트폰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중저가 스마트폰 어떤 것들을 주목해 볼 만한가요? 역시 한국에는 들어올 예정이 없는데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원플러스에서 만든 원플러스 노드라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399유로, 우리 돈으로 한 56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고가 스마트폰에 맞먹는 사용을 갖춰서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밖에 최근 인도 시장에서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번지면서 이 시장을 노리고 초저가 스마트폰이 여러 출시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국내에 20만 원대 스마트폰인 갤럭시 A21S가 나왔고요. 역시 20만 원대 스마트폰인 샤오미 포코 M2 프로나 10만 원짜리 스마트폰인 갤럭시 M1 코어도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상 기존 피처폰을 대신하는 그런 스마트폰들이죠. 몰랐던 저가형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군요. 자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이렇게 가격 말고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차별화된 스마트폰이 많이 등장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제품 역시 갤럭시 Z 폴드 2가 되겠죠. 기존 갤럭시 폴드에서 제기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고친 제품인데요. 특히 커버와 내부 디스플레이가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 이 갤럭시 Z 플립처럼 여러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두께는 더 얇아졌다라고 하네요. 또 LG에서도 윙이라 불리는 새로운 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화면을 가로로 돌리면 하단에 새로운 스크린이 나타나는 형태의 그런 폰인데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디자인이라 어떻게 쓰임새를 찾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들고 영상을 볼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한창 인기를 끌었던 폴더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도 나올 예정이다 설명하셨는데 자, 이외에 또 다른 스마트폰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역시 한국에는 없는데요. 전자잉크를 사용해서 눈이 편안한 스마트폰도 출시가 됐습니다. 중국 하이센스에서 개발한 A5C라는 스마트폰인데요.
보면 일반 스마트폰처럼 생겼지만 예. 알고 보면 이 전자잉크 스크린이 탑재돼서 눈의 피로감을 덜 느끼면서도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약간 이북 겸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실제로 이북 리더기에서 쓰는 스크린 채택한 그런 스마트폰이에요. 예. 그래서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국내에서도 직구로 이 책 읽는 용도로 많이 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이밍 스마트폰도 해외에서는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에이수스 로그폰 3 같은 제품입니다. 예. 이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제품은 특이하게 이 가로 모드 사용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네. 초음파식 게임 패드도 전면에 달려 있고 이 전면 카메라가 이 옆구리에 달려 있어가지고 위로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게임하면서 생방송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 오버클럭으로 인한 발열을 막기 위해서 이 수냉식 냉각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고요. 네.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방전 걱정 없이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고 한계에 다다라면서 지금 굉장히 좀 세부적인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스마트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때 그 스마트폰이 더는 발전할 게 없다. 맞아요. 너무나 상향 평준화됐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소비자층을 겨냥해서 이제 가격이나 성능, 디자인까지 여러 가지 차별화를 하고 있군요. 자, 앞으로 어떤 스마트폰이 또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8월 수상자로 전용성 한화토탈 팀장과 정민석 한국화장품제조본부장이 선정됐습니다. 전용성 팀장은 고부가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국산화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석유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민석 본부장은 희귀 자생식물인 천연산삼을 대량으로 배양해 이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미백 가능성 화장품을 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천문 우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천문 우주 페스티벌에는 유성우를 온라인으로 함께 관측하는 별빛 관측회를 비롯해 천체 투영관 영화제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천문 우주 페스티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100대 정보통신 기술 기업에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ICT 기업에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가 11위로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애플과 넷플릭스, 테슬라 등 57개 기업에 이름을 올렸고 중국은 알리바바 등 12개, 일본과 유럽 기업은 각각 11개와 10개가 포함됐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분야 청년 구직자와 전문 기업 간의 인력을 연결해주는 2020년 CG 리크루팅 캠프가 이번 달 31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2D와 3D, 특수효과, 게임 엔진 등 4개 분야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참가 기업들은 멘토링으로 인재를 직접 채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캠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긴 장마와 엄청난 집중호우로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대부분 기후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기후과학자 하경자 교수를 만나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